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합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총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은 이제 강의식 수업보다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드게임, 캐시플로우라는 보드게임과 함께 또 창업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인 거의 강의식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작은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2차 시이고요. 진로와 직업계획 그리고 근로자 및 기업의 역할과 책임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조금 방대한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직업들을 갖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역시 마찬가지로 장래에 앞으로 유망할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고민해 볼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진로와 취업 계획.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그 취업 계획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라고 해서 근로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완전히 마지막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창업보고서 쓰기 전에 잠깐 제가 창업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거니까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같이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명언들이죠. 오늘도 역시 12차 시에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또 많은 영감을 받는, 도전을 받는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2005년 스탠포드에서 한 명연설에서 했던 명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업은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차지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이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사가 되기를 꿈꿔왔다가 또 이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경찰관에게도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한 적도 있었고 여러 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 아름다운 정말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하는 시간은 사랑해야지만 제가 일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나의 인생의 3분의 1이 3분 또는 3분의 2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티브 잡스도 또한 이렇게 명언을 남기는 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굉장히 고민되고 이제 걱정도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똘똘한 친구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들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 좀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요.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 바로 세상의 다양한 직업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화면 나와 있는 그 그림들처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특히 이제 온라인 기반의 그런 인터넷, 컴퓨터 기반의 일들을 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직업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쵸? 직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직업은 영어로는 job 또는 career or work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어 또 occupation이나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네이버를 또 검색해 봤습니다.
이제 푸른 창, 녹색 창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뭐 소업, 업, 직, 생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밥벌이 이런 말들도 사실은 같은 결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교과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직업이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사회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고요.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활동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노동 없이 보수를 단순히 받는 경우 또 보통은 직업에서 제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소득을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함과 동시에 또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런 직업을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가 봤을 때는 그쵸 자신의 능력과 적성, 뭐 취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래 유망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선생님 과연 유망한 직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저도 항상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자면 그냥 내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야 된다. 앞으로의 세계는 하나의 직업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들, 여러 개의 직업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가 변화해가면서 변신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의 그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넣어놨고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발전이 굉장히 급격히 일어날 거고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저도 요즘에 무엇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샤워를 하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항상 하이 빅스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를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0으로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하이 빅스비라고 부르면 이 갤럭시가 빵 반응을 하죠. 뭐 아이폰을 쓰는 친구들은 시리아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 반응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명령어를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입력했을 때에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마다 매일매일 기온을 체크하는데, 날씨를 체크하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지금은 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후, 불과 5년 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은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어쩔 수 없지.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상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청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화면 보시면요. 일단 왼쪽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쭉 살펴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의 어떤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나요, 친구들? 1위는 콘크리트공, 정유관, 도축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격리사무원, 택배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그쵸. 상대적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좀 떨어지는 것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체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화가, 조각가, 사진작가, 사진사, 작가, 전문가, 지휘가, 작곡가, 가수,
그쵸.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무용가, 안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때요? 보니까 그쵸. 일반적으로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된 직업들, 특히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창조력이 발휘해야 하는 이런 직업군들은 상대적으로는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라 한다면요. 그 다음에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군들은 뭐냐? 그쵸? 상대적으로 단순 작업들,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 어떤 예술적인 막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들이 주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최근에 여러분 아마 봤을 거예요. AI가 가수가 되었어요. AI가 배우가 되었고 심지어는 AI가 작곡한 노래를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너무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크리에이티브한 활동까지도 요즘에는 AI가 침범해 오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자신의 희망 직업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들이 바뀔지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사로서 일단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를 보면은 단순 업무, 그냥 서류 작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그냥 단순 제가 해야 되는 업무 같은 것들 좀 경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전에 수업했었던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제가 통계를 내야 됐던 거 이런 것들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도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으로 많이 설문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식 전달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더 이제 중요성이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보육과 같은 교육보다는 보육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과 수업을 듣고 배움 받고 가르치고 배운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인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의 어떤 역할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또 어떤 교사의 측면에서는 사실 위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보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식 전달보다는 사실 보육의 개념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해보고 정리해보면은 조금 마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는 어떤 일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어떤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흐름을 살펴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혁명에서는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 로봇이 나와 있죠? 자, 먼저 1차 산업혁명은 바로 증기기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2차 산업혁명 때는 대량 생산 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씩은 찰리 채플린이 이제 흑백 영화들에서 많이 비판했었던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대량 생산 체계. 우리 자동차 중에서 포드라는 자동차에서 주로 했었던 체계인데요.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 체계 분업 방식이 2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제 크게 변화한 것이 또 컴퓨터와 인터넷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삼성 같은 기업들, 반도체 중심의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던 계기가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제 아끼는 애플이라든지 삼성, 또 하이닉스, 다양한 기업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된 거겠죠. 인텔 이런 것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냐.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온 멋있는 로봇 사진처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혁신의
혁명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혁명의 중심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사실. 나보다 너무 똑똑해. 내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인 로봇이 단순 작업뿐만 아니라 지능적 작업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미 느껴봤죠, 우리. 저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알파고가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면서 이때부터 뭐 딥러닝과 관련해서 머신러닝에서 훨씬 더 진화된 딥러닝처럼 로봇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더 똑똑해져가는, 그래서 인간이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은 이런 정도로 지금 발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사실은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졌고, 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것은 무엇이냐? 이 막대한 부가 모두에게 100명이면 100명 전체에게 모두 다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막대한 부는 사실은 여러분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그쵸? 또 아마존의 그 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그런 특정 어떤 그 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된 뭐 플랫폼 만든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또는 뭐 네이버의, 그쵸, 네이버의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특정 사람들,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다는 것.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쵸,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일자리가 또한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없어지는 일자리는 무엇이냐? 그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크리트 공, 그리고 뭐 격리 사무원, 사무보조원, 청원경찰, 그리고 뭐 청소원은 아직 뭐 계속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다양한 이제 일자리들, 없어지는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그 좀 저숙련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의사나 회계사와 같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 컬러라고 알고 있었던 고소득 전문직 계층의 일자리조차도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인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그 AI와 그다음 로봇,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너무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부터 출발된 인구 변화,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베이비 붐 세대인 195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출생하셨던 분들이 막 은퇴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1960년대생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때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이제 노년층,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로,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노년층으로 구분이 돼버리겠죠. 이제 그쵸,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정말 급격히 20년 이후로는 급격히 노년 인구가 급속하게 더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지금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영향을 주는가. 우리나라 2026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무려. 초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고령 사회도 아니고 초고령 사회가 되어요. 근데 이 사회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그 산업의 틀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지금 50년대생부터 60년대생까지 이분들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시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나라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주역이었다는 거죠. 경제 활동을 막 활발히 하시고 경제 성장기에 정말 급격하게 기업을 일궈 나가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성장, 경제 성장에 이익을 다 본 계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이 제일 인구 수가 많은 층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노년층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죠. 이분들이 은퇴를 하게 된 거니까 이분들에게 계속 지급해줘야 되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다른 연금들, 그리고 복지 서비스들, 연금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세금 같은 것들이 급격히 들어가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이제 좋은 발전하게 되는 측면들도 있겠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보건복지 산업이라든지 레저 관광업 같은 이 노년층의 계층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여행과 관광업 또는 보건복지 관련된 의료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더 유망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망 업종들을 보자면은 헬스케어, 건강보조제품, 건강보험, 은퇴 컨설턴트, 노후 프로그램 관리자, 노인 말벗 도우미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이제 이 노년층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노년층과 어떻게 상생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환경적인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이것을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녹색 직업이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 녹색 직업이란 무엇이냐면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녹색 직업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전 세계에서 지금 활발하게 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걸 하자. 하면 미국이 난 싫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과 유럽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막 하자고 하면은 중국이 나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니까 나는 빼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막 트러블이 있고 녹색 직업에 대해서 녹색 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합의되는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제 누군가 한 명씩은 다 하기 싫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진척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급격한 진척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뉴스에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린 뉴딜을 하자. 그린 뉴딜. 네, 한국형 뉴딜을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온실가스의 양을 확 낮추고 탄소 중립화 정책을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폐기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촉망받는 직업이 앞으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충분히 되고 있고요. 이 기대감 반영해서 최근에는 여러분도 지금 모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이 그린 뉴딜 관련된 관련주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의 투자 중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녹색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어제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고요. 한국을 2050년에는 탄소 중립 사회, 탄소를 쓰지 않는, 탄소를 거의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색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정책 전반을 통틀어서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내용 들어갈 건데요. 오늘 조금 제가 말이 오랜만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꼬이는데, 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나의 진로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일까? 네, 나의 진로와 취업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진로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내 흥미, 나의 적성, 나의 신체적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 직업을 고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많은 희망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네. 비행기 조종사 공군 상학교로 가서 나는 공군 전투기를 모는 여성이 될 것이다. 군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었는데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안경을 쓰지 않지만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 정말 안경잡이였어요. 네, 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면서도 정말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조종사는 일단 수술하지 않은 시력, 렌즈로 교정하지 않은 시력이 1.0 이상 무조건 돼야 되고 2.0 이상이면 뭐 가점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한참 입시를 준비할 때 일인데 그래서 난 눈이 안 좋으니까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체적 조건이 이게 안 되겠다. 나의 꿈을 어쩔 수 없이 눈물겹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조종사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신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고르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저의 어떤 흥미와 그리고 저의 적성과 너무 잘 맞는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진로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인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이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키울 수 있다면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천천히 하나씩 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조금씩 더 해본다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나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이제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더 나아진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로가 정해지면은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바로 학습의 문제죠. 학습.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를 정할 수 있겠는데 뭐 일반 대학을 갈 것인가 전문대를 갈 것인가 또는 취업을 먼저 해서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또는 뭐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학점 은행제 같은 것들로 학사 학위도 딸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내가 대학교 학사 학위를 땄는데 나는 석사도 따고 싶고 박사도 따고 싶다. 나는 더 발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일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일을 잠시 멈추고 갈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유망하다고 해서 이 직종이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유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왜냐면 제가 이제 한참 제가 고3일 때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가장 유망 직종이 뭐였냐? 그때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뭐 수의사,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원하긴 한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열정적으로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너무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유망하지만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 또 앞으로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내가 가질 직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마음을 미리 먹어야 하는 것은 미래는 평생 학습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꼭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내가 평생을 먹고 사겠다라는 결정, 그런 마음의 어떤 위안 같은 건 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임용고시 통과해서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이제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교사로서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의 어떤 야심찬 계획을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교사로서 은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직업,
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또 하나씩 한 단계씩 더 나아지는 저의 모습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거죠. 내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의 직업을 골랐다고 해서 그거를 꾸준히 끝까지 평생 나는 은퇴할 때까지 60세, 70세까지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평생 학습을 해나가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를 그냥 마음 그대로, 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훨씬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4번째 내용입니다. 네, 조금 오늘 수업이 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저런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 때려 넣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졌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더 명언을 가지고 왔어요. 네, 다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은 체구를 가지게 되고 그 몸에는 귀, 눈, 코, 입과 같은 여러 개의 기관이 들어있다. 그중 하나의 기관만 없어도 완전한 인간일 수가 없다. 사회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사람이 각기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기관의 구실을 다할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완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그 중견기업, 대기업의 창립자인 유일한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사실 뭐 잘 번다고 해서 뭐 굉장히 부유하다고 해서 삼성이 부유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삼성 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은 개인의 역할을 해야겠죠. 각각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장님 정말 본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분이시죠. 심지어 이름조차도 유일한, 네, one and only,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이신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유일한 회장님 관련된 자서전이라든지 책을 많이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들어가 볼게요.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 강제 근로 금지, 휴일 및 휴가, 재해 보상, 퇴직금, 해고 제한 같은 것들을 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 있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같은 법들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로자가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이겁니다. 근로자들이 단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헌법 33조에서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내 개인 한 명으로서는 사실은 뭐 회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너가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내가 갑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는 나 자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을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단결을 하는 거죠. 을이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갑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갑이 이 10,000명의 요구를 1000명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결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해낼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 3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체 교섭권은 단체로 이것을 의논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 단체 행동권은 단체로 파업을 할 수 있다거나 단체로 집회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 3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공무원과 교원 자체도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나 교총 같은 단체들이 있어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고요. 파업 같은 쟁의가 뭐냐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법령과 정책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구해서 받아들여지면은 그렇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도 최저임금을 의논할 때 그 사용자, 노동조합 그리고 뭐 국가의 정부의 어떤 그 요원들 이런 세 측에서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것으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뭐 아르바이트를 지금 당장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그래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도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사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줘야 돼요. 근데 막 가끔씩 보면은 편의점 갔을 때 청소년인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임금을 후려쳐가지고 막 그 최저임금이 8,000원인데 청소년인 경우에는 5,000원에 막 6,000원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은 난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합리한 조건에서는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휴일 근무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가산임금이 있어요. 1.5배를 준다는 거. 그리고 일주일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 챙겨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직접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일하다 다치면은 산업체의 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여기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다면 저에게도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섣불리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챙겨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업가, 기업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기업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인가요? 그쵸. 이게 바로 그 유일환 회장님이 되게 주장했었던 바였고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많은 성공적인 기업가들도 이런 생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이것을 제공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많은 친구들, 창업을 꿈꾸는 많은 친구들은 이제 일단 요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기업가가 되길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가? 지금 막 여러분의 막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막 써놓으세요, 일단은. 메모를 해두시고 이걸 어떻게 좀 현실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생산 방식, 새로운 제품, 여러분이 심지어는 이런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은 꼭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구분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기업의 구분 첫 번째로는 소유 주체에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요거는 그냥 웃긴 짤로 인터넷에 떠도는 것들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LH 다닌다고 하면 집값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만 물어보라 이런 얘기. 남부 지역 발전시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공기업들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다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공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구분 방식은 규모 기준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이 하면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LG, 삼성, 롯데, 현대, SK 같은 것들 딱 들으면 바로
아닌 것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의 기준이 사실 되게 까다로워졌지만 사실 한국지리 같은 교과에서 구분하는 대기업 기준은 단순히 종사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일 때 대기업이라고 구분을 해요. 하지만 요즘 이제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들은 좀 더 정교화되어서 보통은 자산 규모가 10조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중견기업 뭐냐? 중견기업은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죠. 딱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정도의 그런 크기를 가진 기업이고요.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크지만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작은 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이버는 사실 이제 중견기업 아니고 대기업 됐죠. 그리고 카카오도 대기업 됐습니다. 이디야나 JTBC, 뭐 넷마블, 맥심,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 다 중견기업이 될 수 있겠고요. 중소기업보다도 조금 더 큰 것들이니까 규모가 좀 더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외의 것들은 다 중소기업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구분하는 기준들도 사실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 업종별 규모 기준, 자산 총액, 독립성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서 구분하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매년 이거를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분 마지막인데요. 바로 경영의 책임 분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명회사라는 것이 있고요. 네. 원이 아니고 합명인데요. 사원이 전적으로 책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기업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플을 하나 기똥찬 거 개발해가지고 제가 하나 기업체를 만들었습니다. 1인 기업체. 그러면 저라는 한 명의 사원이 이 책임을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기업, 스타트업 같은 엄청 작은 기업들 한 명 회사가 될 수 있겠고요. 합자 회사는 뭐냐? 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가진 사원과 무한 책임 가진 사원과 자신의 출자액만큼만 딱 그 유한 책임을 갖는 사원 두 명의 사원들로 구분이 되고요. 두 명의 사원들을 구분해서 개인 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주로 이 합자 회사에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예시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계신데 제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어머니는 지금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되겠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런 사원이 되는데 이 어머니 말고 어머니가 고용한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 뭐가 되냐면 바로 유한 책임, 딱 한계가 있는 책임을 갖는 거죠. 이 선생님들의 책임 범위는 한정적이죠. 선생님들 책임지는 부분은 한정적인 이런 사원들. 그래서 이 두 명의 사원들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개인 기업, 자그마한 기업을 합자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한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유한회사. 이건 자본의 출처에 대한 출자 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회사 채무가 있다고 한다. 빚이죠, 빚. 회사에 빚이 있다고 한다면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이제 비용을 좀 분담을 한 거죠. 또 책임 분담을 한 거죠. 그래서 50인 이하의 어떤 좀 약간의 중소기업 정도의 크기의 그런 사원들이 유한한 책임을 갖는 그런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즉 유한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마지막 주식회사가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책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출자액, 기업의 어떤 그 처음 시작하는 금액, 자본금을 얘기합니다. 자본금을 주식으로 나눠요. 주식의 개수, 주식을 뭐 만 개를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0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개수로 나누고 나서 이 주식을 각각 구입을 하게 합니다. 주식시장에 올려놓고서. 그럼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각자 다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자에 참여한 주주가 모두 자기가 인수한 인수가액만큼 자기가 산 주식의 개수만큼 주식의 돈만큼 유한의 책임을 나눠 갖는 거죠.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기업들의 그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도 여전히 주식회사의 주주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 기업인데요. 단순히 영리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 Corporative Social Responsibility를 다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냐? 사회적 책임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건 일단 수익을 낸다는 거, 경제적 책임을 들 수 있겠고요. 경제적 책임 됐다 하면 두 번째로는 법을 준수해야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계속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주식회사가 된다고 한다면은 주주의 어떤 이익을 손해에 끼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것이 됐다, 두 가지가 됐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윤리적으로 막 이제 그 살생을 하면서 동물을 막 죽이면서 동물 실험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요즘 사람들이 막 잘 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윤리적 책임, 윤리를 지키는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다 됐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자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마지막, 정말 이제 자아실현에서도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R 피라미드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내용을 막 욕심내다 보니까 너무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많아졌어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명언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100짜리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의 명언입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은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네, 여러분도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격 수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어려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간 시간은 또 안타깝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고1, 고2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가는 재료로 잘 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제 잘 작성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